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청사 1층에서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이부 부장검사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면서 통화를 요구했지만 결국 검찰 측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편 국민의힘은 이딴 설화로 물의를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태영호 최고위원실의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황명선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자진 출두를 했고요. 검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수순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예상이 됐던 상황인 건데 오늘 일련의 상황도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무리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검찰이 부르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검찰이 소환하는 것,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해서 소환하는 것은 검찰이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검찰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을 했다고 했을 때 분명히 그 피의자는 그다음에 검찰을 나오면서 증거도 하나 없이 지금 검찰은 아무런 그런 이 증거 확보 없었더라, 질문도 제대로 하지 못했더라라는 정치 공세를 아마 펼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전 대표 아닙니까? 정당의 한 전 대표, 지금 현 대표는 아닐지라도 전 대표를 소환을 해서 여러 번 소환을 할 수도 없을 상황이고, 소환을 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도 필요하고 증언도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다. 이것을 또 수없이 밝혀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우리가 부르면 오시라,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 오시라라고 이야기를 계속했고요. 하지만 어저께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행한 건 바로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기자회견이 목적이었다. 검찰을 배경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언론에 표방을 하고, 또 이것이 누적되면서 나중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판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저는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바로 건너왔고, 또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출두를 했다. 이렇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마련하려 이렇게 그 정치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벌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건데 같은 의견은 아니실 것 같고요. 네, 그 민주당 전 대표로서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보고요. 과거에 이 사건 두 분의 의원의 압수수색이 있었을 때 프랑스 파리에 있었죠. 네. 송영길 대표 빨리 귀국해라. 여러 가지 다양한 국민의힘이나 많은 분들의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귀국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녹취록도 공개가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별건 수사 계속 확대가 돼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지금 이게 기획수사다 이런 입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지난 10월 달에 기본적으로 이정건에 대한 리스트는 다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몸통은 송영길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검찰이 지금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송영길 대표는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나를 구속하라, 나를 구속해서 이게 별건 수사라든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입장으로 저는 책임 있는 저는 모습이라고 봐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온도차는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네. 자진 출두에 대해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2003년도에 그 차떼기 그때 검찰에 조사받을 때 이회창 대표라든가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뭐 여러 가지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의혹들이 너무 커지니까 본인들이 자진 출석을 해서 출두를 해서 조사받은 적이 있죠. 저는 뭐 그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평론가께서 언급을 하시면서 이번 자진 출두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라는 측면에서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애초에 그렇게 고려를 했던 대로 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좀 외로운 지금 그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여러 그런 사례들은 사실 정당이 나서서 지금 대응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압수수색 영장을 그 먹고 사는 연구소로 확대했을 때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논평이 없었어요. 뭐 대변인들의 논평도 없었고 물론 개별 의원들이 자신의 어떤 의견을 개진한 몇몇 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혼자서 어쨌든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고 그러면 송영길 대표로서는 언론,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정당 뭐 속해 있던 정당이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를 옹호했다 그러면 사실 정당 자체가 이제는 맞물려 들어가서 이 돈봉투 의혹 사건에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전에 가는 건데 사실 뭐 지금 대변인님께서도 전 그 사례를 좀 말씀하셨지만 예. 그 사례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창 그 이 전 총재 말씀을 하셨지만 2003년도 12월 달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 모금 의혹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어요. 수사를 이 지금처럼 4월 10일 날 압수수색하고 지금 한 달이 안 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서정우 변호사를 구속하고 긴급 체포하고 구속을 하고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그 차곡차곡 수사를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창 총재가 출두를 하더라도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근거의 시간이 확보가 돼 있었고요. 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사례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2002년도인가요? 그런데 이때 역시 2012년도군요. 저축은행 비리 사건 이때 역시 사실 세 차례나 소환을 불응한 거예요. 소환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긴급 자진 출두가 아니라 이미 소환을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했다는 건 그만큼의 어떤 지금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러자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내가 직접 나가겠어 하니까 이 지금의 자진 출두와는 또 상황이 다르고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까지의 어떤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해창, 박지원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례가 있지만 그 사례들은 이미 검찰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다 차곡차곡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자진 출두를 했더라도 부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저는 거의 초유의 사태다, 초유의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에 그 방송을 통해서 녹취가 됐죠. 이정은 씨와 그리고 강내구 감사의 그 녹취가 보도가 됐는데 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정근 측 아니면 그다음에 검찰 측 두 곳 중에 한 군데에서 결국은 유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정근 측에서 반부패 수사부장 이 기밀 유출해가지고 지금 고소를 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기획, 별건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단호하게 본인한테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본인을 수사하고 구속해달라고 이게 지도자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 불구하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별건 수사까지 저는 확대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까지 계속 이렇게 보고 예. 또 3명의 지인들이 프랑스 파리 갔는데 증거인멸해서 자막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론의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구체적으로 수사 결과 발표가 안 됐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이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그리고 뭐 어제까지 계속해서 돈봉투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는 2007년도에 뭐 동서남북 포럼이라는 지지 단체, 지지 후원 조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대통령의 어쨌든 꿈도 있었던 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전국적 조직의 지원 단체를 2007년도에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름을 지금 먹고 사는 연구소
연구소로 바꿨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별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우리가 보통 이런 선거와 관련돼서 정치 자금이 이렇게 수수가 되거나 하는 어떤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회계 책임자거든요. 정치자금법을 잘 아시겠지만 이 당의 후보와 그 다음에 회계 책임자가 양측이 동등한 어떤 그런 이 수사선상의 당사자입니다. 회계 책임자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고 책임지는 어떤 상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는데 당시에 이 캠프에 있었던 회계 책임자가 누구냐? 당연히 수사선상에 오를 첫 번째 이 대상이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먹고 사는 연구소의 회계 책임자와 겸직을 하고 있더라. 당연히 그렇다면 그 사람은 수사선상에 제일 첫 번째 오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회계 책임자니까요. 그런데 그 회계 책임자가 있는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그것이 별건이다? 그건 저는 그것도 납득이 안 가고요. 두 번째 단서는 이겁니다. 우리가 9명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에 따르면 그 9명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금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자금을 전달을 하고 중간에 전달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역 의원이나 혹은 뭐 그 상황실장이나 지역본부장에게 전달을 하는 과정이 특정 시간이 특정돼 있고요. 특정 공간, 뭐 중국은 지점이죠. 구체화돼 있고요. 그리고 누구 이름까지 적시된 상태로 이 뇌물이나 부정부패의 세 가지 요건, 특정 시간, 특정 공간, 특정인, 그리고 특정 금액, 전달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는 녹취록을 아마 국민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텐데 그걸 보면 거기에서의 9명이 거의 모두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이사라든지 또 아주 뭐 또 대전 지역의 조직을 담당했다든지 구체적으로 그 연구소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겹친 어떤 사람들, 당연히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는 별건이 아니라 이건 해당 건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문제이고,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판사가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별건이라는 얘기도 저는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파리에 갔는데 다른 건으로 갔다라고 지금 해명을 합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게 4월 12일 날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전에 갔으므로 이것은 이번 건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대변인님도 말씀하셨지만 10월 이정근 부총장이 구속됐을 때 이미 이 건은 그때 당시에도 불거져 나왔거든요. JTBC도 12월 달부터 이거를 추적했다라고 이 보좌관 박모 씨에게도 질문했던 그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럼 12월 달에 JTBC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4월 달 이전에 이미 이 건과 관련해서는 모의를 할 수 있는,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월 12일 이전에 갔다고 해서 이 건을 전혀 몰랐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어떤 해명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압수수색했던 이런 기사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되고 있잖아요. 저는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강내구 감사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 있게 신속하게 수사를 저는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예. 그 밖에 방문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 덧붙일 말씀이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 단체를 보면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든 단체고 또 전신까지 거스르면 기간이 좀 꽤 된 것 같거든요. 이 자체에 대해서, 이 연구소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인지하고 있는 평가도 한번 저도 알고 싶습니다. 있어요. 보통 보면 큰 정치적인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분들은 각각 자기 그 관심별로 연구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자치분권에 대한 저는 주제를 갖고 함께 같이 공부도 하고 연대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것을 전 송영길 대표가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연구소를 만들고 다양한 포럼과 다양한 그 연구 활동들을 그렇게 만들어 왔고 또 의정 활동도 열심히 했죠. 하다 보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거 때 또 함께 응원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 회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한번 지켜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떠실까요? 박광훈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곧 처음으로 선출이 된 다음에 의총을 열게 되는데 주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봉투 의혹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지금 또 있잖아요. 거론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방송법, 그다음에 간호법, 55클럽 여러 가지 다양한 의제들을 갖고 자유 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는 굉장히 열려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함께 협의해서 민주당 원내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할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오늘 2시에 있습니다. 예,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이제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적정 수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아직 하시는지. 수사 결과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두 분의 의원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당에서도 이런 문제를 빨리 매듭을 우리 짓고 싶죠. 예. 그러나 당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에다가 수사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이제 당대표께서 요구한 상태인데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참 요구하기가 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일 겁니다. 예. 다만 여러 이 당내의 이런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그 당사자로 되신 그 의원님들 입장에서 당의 피해가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입장도 또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수사가 이렇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참 징계나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럼 지금 네.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당 차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현역 의원들 그 두 분이 스스로 결정을 하면 모르겠으나 당 지도부가 왜냐하면 결정을 수사 결과가 하거나 나온 게 하긴 없기 어려울 때문에. 것이다. 예. 두 분들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전에 송 전 대표가 대표 시절의 당시에 일단 탈당을 했다가 결과가 나오고 다시 복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방안에 그런 것까지 대해서는- 고려해서 예. 지금 송영길 대표도 본인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나는 모른다. 저도 그 당시에 저도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저도 후보 입장에서 예, 예. 캠프에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고 해서 지금 탈당된 상태 아닙니까? 탈당한 상태인데 그런 이제 도의적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는 고려를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논의 주제를 제한하지 않은 의총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네. 저는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그 박광훈 그 후보를 지금 신임 원내대표로 찍은 다수의 의원들의 마음을 좀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좀 의외였거든요. 사실 이제 의외였다는 건 박광훈 후보가 뭐 이렇게 저는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김두관 의원이라든지 혹은 또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홍익표 의원이 표방하고 또 사실 당내에 조금 더 주류에 속해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박광훈 그 후보보다는 그리고 홍익표 후보가 특히나 의원들에게 상당히 이 접촉면이 컸다. 그러니까 그만큼 스킨십도 많았고 호소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홍익표 의원이 상당히 유리했다. 뭐 이렇게 들었고 최소한 결선 투표까지는 간다라고 들었는데 다수가 어쨌든 한 번에 박광훈 후보를 지금 선택을 한 건 아닙니까? 그 선택은 저는 나머지 세 분보다 조금 더 혁신, 쇄신 이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게 아니냐. 그럼 현재 민주당에서의 쇄신은 무엇일까? 위기에 대한 쇄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대적으로는 사실상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또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전혀 높지 않거든요. 그럼 반사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큼의 반사이익을 받느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이 수행평가를 보면 부정과 관련해서 60% 가까이 언제나 뭐 최소한 50%는 넘은 상태로 부정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부정평가를 온전히 그럼 당의 지지율로 끌어안고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당의 지지율은 30%에서 40% 미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 가까이의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 대한 또는 이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의 위기를 제대로 쇄신하지 못하는 정당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박광훈 후보를 전 선택한 이유가 지금의 어떤 정치된 것, 박스권에 갇혀 있는 당을
바꿔야 된다. 무엇인가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근데 그 계기의 가장 직접적인 건 저는 일단 돈봉투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미지, 표방했던 그런 이 클린한 뭐 진보적인 이런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 이게 한 번에 지워질 수 있는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를 뽑은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정근 리스트와 관련된 이 돈봉투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저는 박광원 원내대표를 선출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뭐 결국은 뭐 이 정당 선거에서 당 지도부 선거나 모든 선거에서 돈이라는 문제들이 여야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이런 계기에 과거 여당도 그런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번 계기에 이것은 돈 안 드는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저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 계기에 여든 야든 환골탈태하는 그런 여건들이 제도적으로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예.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많은 표를 얻었던 것은 지난번에 한번 출마를 했었는데 박광원 원내대표님 평상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통합 그리고 포용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한테는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당 의원들한테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 협치가 잘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봐지는데 물론 이제 대통령실이 국힘이 지도부가 좀 책임 있게 그 뒷받침을 하면 굉장히 좋은 여야의 협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박광원 의원의 통합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어서 이번에 저는 우리 민주당 혁신 그리고 통합 이재명과 함께 민생을 위한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박광원 대표다. 이렇게 기대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내대표단이 어제 구성이 됐고 또 그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좀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메시지를 구구절절히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자리에 앉히느냐 그것이 저는 메시지라고 보고요. 기존에 지금 이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은 저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우리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떤 민생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가? 예를 들자면 검수완박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한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보다 우선되느냐라는 걸 양곡관리법이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 이 법안들 27건이나 지금 계류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법이 수개월 전에 그야말로 통과가 됐다고 한다면 혹시나 가정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들은 다 외면을 한 채 검수완박이라든지 양곡관리법이라든지 특정한 그런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퍼퓰리즘적 그런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사실상 전 내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론 뭐 일부 그런 이 당직이긴 하지만 요직이긴 하지만 이 김앤장이라든지 혹은 뭐 그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이 민주당의 코드와 좀 다른 뭐 민변 이런 코드가 아니라 코드가 다른 사람들을 굳이 선택을 했다는 것 이것은 박광원 원내대표가 인사로서 안정적일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전문적일 겁니다. 그리고 민생 삶에 다가갈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원내대표단 구성에서 어떤 부분 좀 눈에 띄셨는지요? 굉장히 신선했어요. 제가 볼 때 송기현 의원도 그렇고 이수영 의원님도 그렇고 뭐 다들 신선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율사 출신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제가 보면 대부분 다 아는 의원님들이신데 유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정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예. 원내에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법안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분들이 이번에 발탁되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내년 4월이 이제 곧 총선입니다. 예. 총선에 참 당직을 맡는다라는 게 부담이거든요.
그러나 당을 위해서 또 우리 민주당이 또 민생을 책임지는 그런 정당의 입법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신선한 당직 개편 아주 크게 환영합니다. 예. 법조인 출신이 많다 보니까 당내 리스크 좀 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뭐 그렇게 있는데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전혀. 그런 네. 부분은 아니라고 네, 제가 볼 보시는 때는 거예요? 의정 활동,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법안, 예. 민주당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오히려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직접 방미 성과를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20분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기자간담회나 아니면 대국민 담화 외국에 갔다 오시면 그리고 여야 대표단들을 불러서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함께 협치를 구하는 그런 과거의 사례를 봤는데 이게 또 국무회의에서 20분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볼 때 20분 동안의 내용 자체는 국빈 대접은 받았지만 빈손 외교의 성과였다. 이렇게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아쉬움을 좀 표해 주셨는데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나 다 굉장히 좀 아쉽고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모두 발언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저도 그래서 대변인 말씀에 일단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대국민 메시지는 국민들한테 하는 것이지 그렇죠. 국무회의에 자신들의 참모 내지는 내각의 일원들한테 함께 하는 어떤 회의, 뭐 참모, 그러니까 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또 다른 어떤 기회로서 여야 지도부를 만난다든지 또 국민 메시지로서 계속 설명을 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 한미동맹 70년을 맞아서 이번 국빈 방미에서 거둔 성과는 70년 전에 거둔 성과를 다시 업그레이드했다라는 생각입니다. 70년 전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었냐 하면 당시에 정전협정을 미국은 추진하려고 했고 정전협정을 추진하면서 바로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연상할 수 있느냐? 베트남을 연상할 수가 있거든요. 베트남 당시에 이 남북 이 베트남이 싸우다가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바로 공산화가 됐죠. 그런데 미국은 거기서 꼭 주둔할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갈파를 하고 완전히 벼랑 끝 전술로 나서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사실상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건 우리는 힘도 하나도 없고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됐어요. 그건 바로 그 거제도에 있는 방공포로도 석방함으로써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다시 업그레이드 됐다는 겁니다. 뭐냐면 미국이 지금까지 약속을 계속 해왔어요.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은 뭐냐면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시에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미국이 어떻게 할지는. 그냥 포괄적인 약속만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이번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적시가 됐어요. 명문화됐다는 겁니다. 즉 만약에 핵으로 도발을 당한다면 그 핵으로 응전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고 두 번째는 이 핵 잠함을 비롯해서 핵 자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전개를 하겠다. 이번에 부상에 입항을 합니다. 그 원자력 오하이오급이 이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일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기항을 한 것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이런 이 효과는 한반도에서는 확실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왜? 힘의 균형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북한은 확실하게 아주 고도화된 핵을 지금 계속 과시를 하고 있고 예. 또 작년 9월에 이미 지금까지 김씨 일가는 늘 주장해왔던 게 방어적으로 핵을 사용하겠다는데 작년 9월에 법을 바꿨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제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핵 무력과 관련된 법까지 바꾼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70년 전에 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번에 70년 만에 한 단계 더 높게 업그레이드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과를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그 외교 성과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 말씀 가운데서 핵 협의 그룹
NCG죠. 핵협의 그룹을 명문화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서 나토보다도 더 강한 그런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의 핵예비체 회의는 국장급, 차관보급, 차관급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나토 같은 경우는 장관급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개국의 사무국에서 다 참여해서 플래닝, 협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획단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협의 수준이에요. 협의 수준인데 나토는 그 참여하는 분들이 장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차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나토보다 굉장히 아직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께서 나토보다 안보에 대해서는 이 NCG 이 협의체가 더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들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반드시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빈손해교다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반도체 또 IRA법 예. 이런 우리 규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바이든 미국 정부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특히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참 많은 박수를 받았잖아요. 그 뒤에 배석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많은 같이 함께 같이 동행했던 100여 명의 그 기업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동맹을 하려고 하면 우리 IRA나 반도체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여러분들 크게 도움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진정한 한미 동맹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대통령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방미뿐 아니라 사실 지금 기시다 총리의 방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외교 관계가 주목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상황 함께 지켜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의원실에서 이 녹취록이 나와서 지금 파장이 대단한데 이거 어떤 네. 상황인 겁니까? 일단 이진복 정무수석과 지금 대통령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실 간의 어떤 대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의원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목소리를 높여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요구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찌됐든 뭐 요구라고 하죠, 정의하죠, 요구를 하는 상황. 그리고 일부 부적절하다고 표현되는 건 공천이 언급된 부분. 만약 공천이 언급되지 아니했다면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좀 더 입법을 좀 더 추진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질문을 해달라는 저는 충분히 그건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또 정무수석의 역할이 그 정무수석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포괄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천 운운한 게 사실상 오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뭐 잘 안 되면 뭐 공천에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통령실이 언급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뭐 지금 태영호 의원실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지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법을 유린하는 거죠. 대통령실이 여당의 최고위원한테 공천 운운하면서 일본 그 강제징용 3자 변제안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데 당신이 좀 나서달라. 뭐 이런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공천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천과 관련된 이런 문제 때문에 2년 동안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담당 검사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이진복 그 수석이 나는 그렇게 발언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은 보좌관들하고 오늘 그 녹취가 지금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진복 수석이 했거나 아니면 태영호 의원이 발언을 했거나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검찰 수사를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민주주의의 유린이고 태영호 의원이 이진복 수석이 안 하고 태영호 의원이 했다 하더라도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이나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진복 정무수석 최고위원 이 공천 관련해서는 부인을 했는데 이제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일단 수사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공천이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있었고 그러니까 총선에 개입을 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은 직접적인 어떤 그런 이 공천에 아직 1년도 남았고 공천에 있을 수도 이렇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만약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래서 그 개입에 의해서 행위에 의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범죄 행위로서의 소구 대상, 그러니까 그 의율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예.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어떤 뭐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가 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말씀하시죠. 예, 저는 어찌됐든 간에 수사해 보면 다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이진복 수석도 그런 이야기를 얘기한 게 언론에 나온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진복 수석도 굉장히 책임 있는 분이거든요. 정무수석이면 대통령 보좌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 의중이 또 어디 있는지 여기까지도 지금 국민적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의혹을 해소하고 대통령실에 그런 일이 없다. 그럼 뭐 태영호 의원이 그럼 본인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지금 굉장히 큰 의혹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예.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속히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예. 태영호 의원의 발언 자체도 그동안에 이렇게 쭉 나와서 지금 징계를 지금 곧 8일 날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김구 선생님에 대한 폄훼 발언, 그다음에 4.3 뭐 등등등등 김일성 발언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외교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은 구구적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수석이 어떻게 태영호 최고위원한테 강제징용 변제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런 우려들이 있고 많은 저항도 있고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왜 한마디도 못하냐.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 시각들이 당의 지도부 태영호 의원이나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있는 분이나 지금 서로 그런 것을 요구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태영호 의원의 굉장히 구구적인 발언, 북한에서 배운 역사를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가르쳐들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쁜 것은 제가 누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분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한 분은 그래도 사과를 했어요. 이분은 사과도 아닙니다. 아직 받고 있는 소신이라고 상황은 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까? 예. 굉장히 극우적 이런 편향적인 예. 사고가 대통령실하고 저는 같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지금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 상황이라서 물론 그 수위나 정확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녹취록 파장이 나왔으니 이 내용도 좀 포함해가지고 고려를 하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아니 녹취록 부분은 징계에 해당이 돼 있지는 않겠죠. 징계 사유에는 지금 네. 징계 사유는 이미 윤리위에 이 윤리위가 이것을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은 그 발언과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했고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그렇죠. 먼저 되는 사실관계가 말씀이시죠?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책임 뭐 태영호 의원의 책임이든 이진복 정무수석의 책임이든 또 뚜렷해질 것 같아요. 발언은 사실관계 문제가 아니라 그 발언이 혐오 발언이냐, 예. 증오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또는 특정 세력에 대한 증오 발언이냐 아니냐 이건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좀 전에 그 발언들은 상당히 여러 그 지금 대상자들이 얽혀 있는 문제라 예. 일단 수사가 더 필요하고요. 아까 저는 태영호 의원과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 상황은 저는 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은 사실은 혐오 발언에 가까워요. 5.18과 관련된 부분들은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인식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대통령이 이미 약속한 부분, 헌법에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대통령실과는 별개로 그거 안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국정 철학에 반하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5.18과 관련된 유족들에 대한 아픈 그런 것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태영호 의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건 역사적인 어떤 내용의 공방이거든요. 공론의 장으로서 사실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저도 어렸을 때 배웠던 건 뭐냐면 이겁니다. 방북했을 때 당시에 김일성은 이 조선, 그러니까 이 남북한 정치, 정당, 사회 연석 회의라는 것을 이미 벌려놓고 그 다음에 무슨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거수기로서 단정 반대 그리고 양쪽에 그 뭐 외국군 철수 이것들을 그냥 밀어붙여서 끝나버렸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김규식 선생과 그다음 김구 선생 모두 다 후회를 했고 후회한 건 나중에 그 회고록에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사실은 들어간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전제돼야 되는 건 뭐냐면 태영호 의원이 표현을 하나만 더 했으면 전제해야 될 게 김구 선생의 그런 그 남북 통일에 관한 노력 그 노력은 인정을 해야 되나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지금 우리가 이용당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조소왕, 김규식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폄훼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인식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서로 당신은 거기에 이러이러한 전제가 필요해라고 해서 공론회장에서 공방을 벌일 문제지 그것을 폄훼했다라고 해서 아예 그런 발언조차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은 저는 김재원, 태용 이 두 분의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두 분 다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말씀들을 설화들을 일으켜서 지금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아까 태용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이진복 수석의 그 대화 내용 녹취록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후에 그 최고위원 발언 일본 발언한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속기록이 다 있을 거니까. 그 일본 그 초등학교 교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 영유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발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일 미래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그런 관계다라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살펴보시면은 왜 태용호 의원하고 이진복 수석의 얘기가 정말 밖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일까 이렇게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